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 뉴욕 증시가 경제지표 부진에 따른 기준금리 인상 지연 전망에 상승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와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39% 상승한 21,637.74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0.47% 높은 2,459.27에 나스닥 지수는 0.61% 오른 6,312.47을 기록했습니다. 발표된 경제지표는 대체로 부진했습니다. 미국의 6월 소매업체 매출은 전월 대비 0.2% 감소했다고 미 상무부가 밝혔습니다. 이는 금융시장 전문가들의 예상한 0.1% 감소를 웃도는 것입니다. 소매업체 매출은 지난 5월 1% 감소한 데 이어 2달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지난 6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도 시장 예상을 밑돌았습니다. 미 노동부는 6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변화가 없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주로 자동차용 기름값과 항공요금, 신차와 중고차 가격 인하에 따른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조사치는 0.1% 상승이었습니다. 국제유가가 닷새 연속 올랐습니다. 나이지리아 송유권 봉쇄 소식이 영향을 주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된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8월물은 전날보다 1.0% 오른 배럴당 46달러 54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간 기준으로는 5% 가까이 올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지수와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발표된 경제지표가 대체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낮춘 것이 지수 상승에 영향을 줬다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자,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살펴볼까요? 코스피 지수가 2,414포인트로 거래를 마치면서 종가 기준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약세로 전환이 됐지만 화학이나 통신, 자동차 등 업종 순환매가 나타난 것이 지수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0.21% 상승한 2,414포인트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은 0.22% 오른 654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자, 오늘도 출발 증시와이드 일부 시간에는 증시에 영향을 미칠 이슈 분석 구체적으로 해드릴 거고요. 일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미 FTA에 대해 끔찍한 거래라고 지칭하면서 재협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양국의 동맹을 확인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한미 FTA 재협상 요구를 두고 또 양국 간 관계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 이슈 김대호 경제학 박사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자, 미국 무역대표부는 지난 12일에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위한 특별 공동위원회를 소집하자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미 FTA의 재협상에 막이 올랐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건지, 미국의 의도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 건지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우선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경제인 출신으로서 미국 경제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대선 공약을 내걸고 취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취임 이후에 미국 경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왔던 여러 가지 1조 인프라라든지 아무것도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무역부터 한번 살려보자. 그런 게 1차적인 목적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미국 국내적으로 지금 러시아 게이트, 이른바 트럼프 대통령 측이 대선 과정에서
적국인 러시아와 내통해서 이메일을 조작했다든지 이런 혐의가 지금 본격적으로 미국 의회에서 거론이 되고 특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관심을 여기에 이 무역 쪽으로 돌려야 되겠다는 그런 필요성. 그 다음에 미국 내에 이제 민심이 미국의 내년 총선 선거 모금이 바로 다음 달부터 시작이 되는데 미국 내의 민심을 공화당 쪽으로 잡아놓기 위해서는 역시 공화당한테 맡겨놓으니까 경제는 살리는구나 라는 그런 인식을 줌으로써 어떤 전국의 이니시티브를 잡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협정에 관해서는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선 과정 내내 호러블이라는 표현을 계속 써왔죠. 호러블이라는 게 뭐 끔찍한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예. 오히려 지긋지긋한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적합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장마가 지긋지긋하다 했을 때 바로 호러블이라는 얘기를 쓰거든요. 예. 그러니까 FTA만 생각하면 지긋지긋하다. 미국이 협상을 잘못해서 미국 경제가 엉망이 되다. 특히 그 협상을 한 그 주역들이 바로 나프타는 남편 클린턴 대통령이고 한미 FTA,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사인을 한 사람이 그 부인인 힐러리 클린턴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트럼프 대통령은 힐러리와 선거 과정에서 엄청난 전쟁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과의 차별화를 위해서라도 이 한미 FTA와 나프타는 개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쪽에서라도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미 FTA 재협상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이신데요. 미국 언론들은 이번 트럼프의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을까요? 네, 미국 언론들은 보수 진보 성향에 따라서 제각각 논조가 상당히 다릅니다. 예. 힐러리 후보를 지지했던 이 진보 성향에서는 재협상 해봐야 별로 미국에 남는 것이 없을 것이다 라는 이런 비판적인 보도를 내놓고 있고요. 특히 ABC 뉴스 같은 곳에서는 다른 나라는 한국과의 교역 규모, 수출 물량이 얼마 되느냐 여기에 신경을 쓰는데 미국은 생뚱맞게 뜬금없이 두 나라의 국제 수지 쪽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오히려 미국 이익이 손상될 수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일부 언론들은 이것은 한국을 노린 것이라기보다는 중국이라든지 다른 미국에 대해서 무역 흑자를 보는 그런 나라들에 대한 전방위 공격을 하기 위한 어떤 신호탄이다. 또 스스로 중국 등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 대한 불공정 관행을 자발적으로 해소하도록 압박하는 이른바 성동격서 전략이라고 할까요? 동쪽에서 소리를 내면서 서쪽에서 실제로 군사적 목적을 달성한다. 그런 식으로 좀 엇갈린 그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보수적인 의견을 내고 있는 러스트벨트 지역이라든지 보수 언론들의 경우에는 한국과의 무역 수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주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논조도 적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아무도 엇갈린 이런 반응들이에요. 예. 문제는 한국과 미국과의 입장 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 재협상한다라는 이야기를 언론에 한 데 반해서 청와대는 한미 FTA 재협상은 없었다라고 전한 바 있는데요. 이번 요구도 청와대는 재협상이 아닌 개정협상이라는 입장입니다. 재협상과 개정협상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박사님? 이제 개정협상은 부분적으로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 재협상은 근본 틀을 바꾸는 건데요. 고친다는 점에서는 크게 이 차이를 둘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자꾸만 이 미국의 재협상 요구를 축소 해석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정책적 대응이다 이렇게 봅니다. 강경화 장관도 네. 지난번 7월 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는 한미 FTA에 대해서 재협상 해주려고 합의한 적 없었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당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언론 브리핑 자리에서 재협상이 시작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한미 FTA는 한쪽이 재협상을 요구하면 다른 한쪽은 반드시 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주 조문에 박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협상을 요구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상 재협상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문재인 대통령과 강경화 장관은 애서 재협상을 하게 됐다면 국민적인 저항이 혹시 있을지 모른다 해서 국내 정치용으로 우리나라 국민들 안심용으로 재협상 협상은 없었다 그러는데 우리는 재협상 협상을 하든 안 하든 미국이 재협상 하기로 하면 재협상이 되는 것이고 한국이 재협상 하겠다도 협상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협상을 미국이 하겠다면 우리도 하겠다. 우리도 억울한 게 많다. 사실 지금 한미 FTA 협상에는 우리도 불리한 조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적극적으로 공격을 못하고 미국은 협상을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아니다. 또 재협상인데 개정협상이다. 자꾸 수세적으로 몰리면 협상 전략상 한미 FTA는 진짜로 미국한테는 너무너무 나쁘고 한국한테는 크게 좋은 것인 모양이다. 이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런 거죠. 협상의 전략면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는 트럼프 정부에서 크게 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협상과 개정협상은 좀 차이가 많이 있는 건가요, 박사님? 그러니까 개정협상은 현재 있는 근본 틀은 그대로 하면서 기일이라든지 관세율을 부분적으로 고치는 이것은 이제 개정협상이에요. 개정협상을 근데 그에 비해서 재협상은 근본 틀도 상당히 바꾸는 거거든요. 개정협상이나 재협상에 따라서 비준 절차가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내용이 바뀐다는 면에서는 개정협상이든 재협상이든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계에 미치는 그런 임팩트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그래서 그것을 애써 분리하려고 하는 우리나라 청와대가 좀 궁색해 보인다. 우리나라 외교부가 궁색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 한미 FTA는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와도 많이 비교가 되는데요. 나프타 재협상 다음 타깃이 한미 FTA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았었죠. 지금 나프타 재협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한미 FTA 협상보다도 나프타를 먼저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었는데요. 네. 그거 누가 한 전망입니까?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한 전망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은 단 한 번도 나프타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한국을 하겠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한국 스스로 아전인수격으로 나프타는 캐나다와 멕시코와 하니까 미국에 가까운 나라니까 그걸 먼저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한국의 불똥은 천천히 날아올 것이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우리식으로 해석한 거예요. 네. 그런데 그 해석이 얼마나 나이브하고 틀렸던 것인가. 뼈저리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자,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이 하자는 겁니다. 나프타는 4월 달에 실무적인 협상을 해서 재협상 시작을 8월 16일가 시작이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한 달간의 미국 상무부가 여유를 주면서 워싱턴에서 30일 내에 협상을 시작하자.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나프타를 먼저 하고 한국을 뒤에 해야 될 정도로 이것이 무슨 크게 복잡하거나 인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에요. 나프타는 나프타대로 한국 FTA는 한국 FTA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나이브한 인상, 아니한 이 사태 인식이 우리 스스로 준비할 시간을 스스로 날려버린 것이죠. 미국은 이 한미 FTA 협상이나 나프타 협상이나 동시 진행하겠다, 빨리 하겠다라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부동한 생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트럼프가 말하는 한미 FTA 재협상, 우리 정부 입장에서 말하는 한미 FTA에 대한 개정 협상이 만약에 시작이 된다면 외교적으로도 많은 기싸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까요, 박사님? 일단 이제 워싱턴에서 만나자 하는 편지가 왔어요. 예. 지난주에 미국 상무장관이 한국으로 레터를 보냈습니다. 자, 개정 협상을 시작하자. 한 달 내에
워싱턴 DC에 사자 이렇게 보내왔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7월 초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우리는 협상 없었다. 나프타가 끝나고 나면 한참 후에 한국 갈 것이다. 아무런 준비하지 않고 있었어요. 우리는 지금 통상교섭 본부장 아직 인선도 안 돼 있어요. 네. 국회 청문회가 아니라 아예 지명도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미국은 지금 갈 길이 바빠요. 그럼 우선 한국사 하느냐 워싱턴사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전체적인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이니까요. 네. 그런데 미국은 워싱턴에 하자고 못을 박아서 전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국에서는 한미 FTA를 하고 난 이후에 미국이 손해본 것이 아니다. 또 미국은 미국이 손해본 것이다. 지금 이런 서로의 주장이 있거든요. 그런 주장을 어떻게 서로 상호간에 설득시키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한미 FTA가 실제로 어떻게 개정 또는 재협상이 되는 데 하나의 나침판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잘 설득을 해야 되는데, 자, 미국 입장에서는 한미 FTA가 발효가 된 게 2012년이에요. 그러니까 딱 5년 지났습니다. 5년 한 2개월 지났는데, 네. 5년이 되는 과정에서 5년 전에 우리나라의 대미 흑자가 136억 불이었는데, 이것이 한 260억 불 정도로 늘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미 FTA를 하고 나서 무역 흑자가 2배 늘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무역 흑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겁니다. 네. 한미 FTA만이 무역 흑자를 높인 게 아니에요. 각국의 환율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우리나라 품질이 좋아졌다든지 특히 국제 유가가 떨어지면서 우리나라는 산유국이 아니라 수입해 오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국제 유가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흑자가 생긴 거예요. 미국은 유가를 우리나라에는 직접 수출하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멕시코라든지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나라란 말이죠. 그러니까 국제 유가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이득을 보고 미국이 손해를 보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우리의 무역 수지 흑자가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금 그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책을 못 세우고 논리 개발도 못했어요. 그냥 안 할 것이다. 또는 나프타 이후에 할 것이다. 그러다가 지금 한 방 크게 맞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미국서 하느냐 한국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빨리 논리 개발을 해야 되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한미 FTA를 우리도 철회할 수 있다고 저는 선언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미 FTA를 안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망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의 미국 수출이 중단되는 것도 아닙니다. 일본, 중국은 지금 미국과 FTA 없습니다. FTA 협정. 그런데 우리는 무역에서 좀 이익을 본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뭐 130억 달러는 안 되는 거고요. 그 밖에 우리는 서비스나 농업에서 얼마나 많은 손실을 보았습니까? 이 대목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예. 불과 6년 전에 지금 여당인 민주당은 한미 FTA를 하면 나라가 망한다 해서 국회에서 폭탄까지 터뜨려가면서 농성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왜 말 한마디를 못하는 겁니까? 저 굉장히 답답해요. 아무튼 지금부터라도 정확한 실태 분석과 논리 개발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한미 FTA에 대한 개정 논의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그러니까 도대체 미국이 총체적으로는 자기들 무역 수지 개선이나 또는 러시아 게이트 이런 것으로 대한 관심 돌리기 이런 거를 한다 이러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안을 내놓느냐 재협상이나 개정협상을 할 때 이거 좀 바꿔달라라고 할 때 그것이 결국 협상안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것이 우리 경제 주체들 기업이나 정권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계별로 미국이 내놓는 요구사항을 우리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어.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 주든 안 받아들이든 미국이 불만을 터뜨리는 거. 이를테면 7월 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만난 자리에서는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첫 번째는 철강, 두 번째는 자동차입니다. 그러니까 철강의 경우에는 한국이 철강을 너무 싸게 판다, 미국에. 중국으로부터 싼 철강을 덤핑 철강을 수입에다가 미국으로 판다. 이거 관두지 않겠다. 그런데 사실 관두지 않으면 미국이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관세를 매기는 건데 한미 FTA 만들기 전에도 철강은 관세가 없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FTA 때문에 철강 수출이 늘어난 것은 전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문제를 제기했을 때는 자기의 정치적 기반인 러스트 벨트의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서 올인을 하겠구나. FTA 규정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할 수단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미국 철강, 특히 싼 가격으로 나가는 철강에 대해서는 아주 큰 메스를 가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특히 한국은 정유 시추 용 철강이라든지 한국 내에 수요가 없는데 오로지 팔아먹기 위해서 수출용으로만 중국서 수입에다가 다시 파는 거, 이런 것은 강력하게 공격을 할 모습이거든요. 그런 업체에서는 대책이 필요하고 또 그 관련 주가도 미국의 요구에 따라 춤을 출 수 있다. 플락츄에이션, 이 등락을 거듭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는 한미 FTA를 한 이후에 관세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한국산 자동차에 관세를 더 올리자. 한미 FTA의 기준을 올리자.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나라의 자동차의 판매가 어느 정도 줄어들 것인가. 가뜩이나 지금 자동차 상당히 어려운데 그런 면에서 자동차 산업은 빨리 수출선을 다변화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 밖에도 또 미국이 노리는 것은 서비스 분야, 정보통신 분야. 이것은 아직까지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 애플이라든지 구글 이런 것을 통한 그 로얄티 수입, 그것이 사실은 미국이 가장 전략적으로 노리는 바입니다. 그런데 철강과 자동차를 얘기해놓고 궁극적으로는 서비스 쪽으로 때릴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무슨 조선 선박을 통한 운임료, 이른바 해상이라고 그러죠. 그런 어떤 해상 운임료 같은 이런 문제. 그 밖에 또 하나는 농산물 시장에도 현재 우리가 많이 개방해 줬습니다만은 협상을 하다가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서 제조업에 더 이상 도와줄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되면 농산물이라도 더 열어라.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목을 유심히 봐야 될 거예요. 또 하나는 환율입니다. 사실은 국제수지가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수지에서 흑자가 되게 된 몇 가지 요인을 일단 첫 번째가 국제 유가가 떨어진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제품의 품질이 좋아진 거. 또 미국의 경쟁력이 떨어진 것, 이 세 가지에다가 또 하나 더 들 수 있는 게 환율 문제예요. 미국 경제학자들을 만나보면 한국이 환율을 상당히 조작했다. 그래서 환율 조작국 그 기준의 세 가지 기준 중에 우리나라는 지금 두 가지가 해당이 되고 있어요.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이명박 정부까지 포함해서 그 9년 동안 너무 국제수지 흑자를 늘리는 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우리나라 환율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국제수지 흑자 폭에 맞추어서 그만큼 우리나라 환율을 떨어뜨리라는 거죠. 우리나라 통화 가치를 높이라는 겁니다. 통화 가치를 높이게 되면 환율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미국이 상무부가 한국과 FTA를 재협상 또는 개정협상을 하자. 그 한 소리 하자마자 우리나라 환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1130원까지 떨어졌어요. 이 대목도 우리가 간과하고 있지만 예의주시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 FTA 재협상과 관련해서 앞으로 관련 업종에 미칠 영향까지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번 주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제닛 옐런 미 연준 의장의 비둘기적인 발언에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가 2,400선을 넘어섰습니다. 자, 이번 주는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에 눈길이 쏠리고 있는데요. 22는 이번 회의에서 어떤 신호들을 내비치게 될까요? 예. 22의 이제 이번 주 가장 정권 시세를 좌우하는 가장 큰 변수로 22의 통화정책 회의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21일에 회의를 하는데요. 사실 지금 세계 정시는 이른바 골디락스 시세다. 골디락스라는 것은 영국 전래 동화의 곰 3마리 스토리에 나오는 얘기예요. 어느 아기가 산속을 걷다가 길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곰 3마리가 살고 있는 집을 이제 우연히 만나게 밥을 굶다가 그 집을 찾아간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탁자에
죽이 3그릇이 놓여 있습니다. 곰이 3마리니까 개들이 먹을 죽이 3그릇이 있던 거죠. 하나는 굉장히 뜨겁고 하나는 아주 찼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있는 것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았다. 지금 이것을 골디락스라고 그러는데요. 예. 현재 한국 정치 상황 또 미국 정치 상황이 바로 이 골디락스 상황입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사실 뜨거우면 좋은 측면도 있지만 뜨거우면 바로 찬물을 벌써 식혀야 됩니다. 경제가 갑자기 좋아지면 금리를 올려야 된다든지 그걸 조정할 필요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률이 너무 높다든지 경상수지 흑자가 너무 크다든지 이렇게 되면 오히려 그게 주가에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어요. 반대로 아주 찬 음식, 너무 차거나 경제가 나쁘면 그것은 불황이니까 그건 말할 필요도 없이 주가가 낮고 안 좋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나쁘지도 않고 그러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예. 딱 먹기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7개월째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앞으로 2,600을 돌파할 것이다. 뭐 2,700이다. 이런 설까지 나오고 있어요. 거기서 저는 2가지 변수가 있다고 봅니다. 국내적으로는 일단 좀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국외적으로 네. 전 세계의 이 통화정책회의 그중에서도 ECB가 그동안에 ECB는 양적 완화를 해왔습니다. 지금 유럽 경제가 상당히 안 좋았거든요. 미국은 이미 양적 완화를 중단하고 금리를 벌써 여러 차례 올리지 않았습니까? 금리를 4차례 올렸어요. 2015년, 2016년, 2017년에 2차례, 4차례 올려가지고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1.0%에서 1.25%까지 지금 레인지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유럽은 마이너스입니다. 경제가 너무 안 좋으니까 마이너스 금리를 하고 돈을 막 풀어줬어요. 그런데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데 유럽은 금리를 안 올리니까 유럽에 있는 돈이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는 측면이 있고 요즘 또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프랑스 등 유로권 선진국들의 경제가 좀 좋아지는 기미를 보여요. 물론 그리스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그 픽스 국가들 이런 나라는 안 좋습니다만 그러니까 마리오 드라기 중앙은행 총재가 지난달에 이제 우리 유럽도 양적 완화를 중단해야 될지도 모르겠다는 비슷한 발언을 한번 할 때 유럽 주가가 출렁거렸거든요. 네. 자, 유럽이 만약에 양적 완화를 중단한다고 그러면 전 세계가 이제 문자 그대로 긴축 선회를 해서 고금리 시대로 갈 수가 있다. 그러려면 주가에 상당한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이번 달에 일단 ECB 유럽 중앙은행은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겁니다. 또 긴축을 당장 없애겠다는 얘기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조그마한 그래도 이달에는 긴축을 철회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3, 4개월 이후부터는 양적 완화를 철회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비슷한 발언을 하게 되면 주가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지금 골디락스 주가가 형성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 금리가 아주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고 미국 경제가 과열도 아니고 나쁘지도 않고 골디락스 장세를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영국 등 또 유럽이 이제 양적 완화를 완전히 축소하고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에 들어가면 골디락스가 아니라 완전 고금리 시대로 가게 될 수가 있다. 그래 되면 정시의 골디락스 장세는 한순간에도 끝날 수도 있다고 말이죠. 네. 끝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난주에 제닛 옐런이 지금 앵커님 지적하신 대로 제닛 옐런이 의회 청문회에 나와서 금리를 당장에 올리는 것이 아니고 gradually increase 하겠다. 점진적으로 올리겠다. 그 한마디에 뉴욕 주가가 올랐지 않았습니까? 예. 그만큼 지금 민감한 거거든요. 그런데 또 미국의 의사록을 보면 FOMC 의사록을 보면 미국 주가가 너무 오르는 것에 대한 경각심, 경계심을 연준 위원들은 많이 토로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물가가 2%를 넘는다거나 실업률이 4% 초반으로 떨어지면 미국이 9월 달에 긴축, 자산을 축소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하반기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세계 경제, 다우 지수, 나스닥 지수뿐 아니라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ECB를 위시한 전 세계 통화 정책
이것을 예의주시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가 오는 8월에 잭슨홀 컨퍼런스에서 3년 만에 연설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발언을 할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박사님? 잭슨홀이요. 캔사스시티 주에 있는 그 휴양장의 리조트요. 워싱턴 특파원을 할 때 여기 가는 것이 제일 소원이었는데 워싱턴 DC에서는 그게 너무 멀기 때문에 회사에서 잘 가라는 오다를 잘 안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노는 거예요. 노는데 이제 그 자리에서 중앙은행 총재들이나 미국의 중앙은행 총재들, 미국은 12개의 연준이 있거든요. 전체 의장인 제닛 옐런 외에 12명의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따로 있습니다. 미국에서 통화정책을 하는 분들이 거기 다 모입니다. 거기들 세계 유명인사도 그쪽으로 다 모여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당장의 기사거리는 안 나오지만 앞으로 세계 경제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다.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다.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이다. 저것을 공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저기서는 학문적으로 막 토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언론을 별로 의식하지 않고 자기 소신대로 얘기를 해요. 딱 2년 전에 ECB의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바로 그 자리에서 유럽의 양적 완화를 하겠다라고 바로 잭슨홀 미팅에서 한마디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달에 ECB 통화정책위에서 그걸 실천에 옮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번 캔사스시티 잭슨홀 미팅에 드라기 마리오 총재가 오기로 돼 있는데 2년 전에 본인이 양적 완화를 거기서 시작했으니까 이번에 양적 완화 중단하는 것도 그 자리에서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이런 자리에서 얘기를 하냐면요. 갑자기 통화정책위에서 중단을 하면 시장의 충격이 너무 커서 그 충격으로 인해서 정시가 망하거나 금융시장이 붕괴될 수도 있어요. 잭슨홀 같이 좀 느슨한 휴가장에서 자기의 의견을 간접적으로 이런 이론도 있습니다 하고 살짝 한번 내보는 거예요. 그것이 이번 8월 달인데 8월 달에 양적 완화 축소를 리크하고 그 다음 달 9월 달에 ECB가 본격적으로 양적 완화 중단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세계가 잭슨홀 미팅 마리오 드라기 총재의 발언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미국에 이어서 유럽까지 긴축의 신호가 감지가 된다면 이머징 마켓의 자금 유출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코스피가 연중 최고치잖아요. 사상 최고치인데 저희는 어떤 대비가 필요할까요? 지금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이머징 마켓이 문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경제학에서는 테이프 텐트럼 현상이다 이러거든요. 자, 미국이나 유럽이 통화량을 줄이고 금리를 올렸을 때 이머징 마켓에 빠져나와 있던 돈이 선진국으로 다시 돌아갈 우려가 있다. 그렇게 되면 돌아가게 되면 이머징 마켓은 일시적인 자금 이탈로 해서 그 나라 경제가 망할 수 있다. 경제가 망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정시가 크게 요동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테이프 텐트럼인데요. 사실 지금 이머징 마켓이 주가가 최근 8년간 미국이나 유럽보다도 주가가 훨씬 높았습니다. 주가가 높았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미국과 유럽, 일본이 모두 제로금리 또는 마이너스 금리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자금을 묶어두면 금리 면에서는, 이자율 면에서는 도움이 못 됐단 말이죠. 거기 반면에 브라질, 베트남, 중국 같은 나라는 금리를 10%, 중국은 6.5%지만 브라질은 10%, 베트남 10% 이상 줬거든요. 그 돈을, 그 수익률을 보고, 그 금리 차를 보고 나갔는데, 실제로 이제 미국이나 유럽이 금리를 다시 올리기 시작하면 그 돈이 다시 환류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상당히 있어요. 그러나 저는, 시장의 우리처럼 테이프 텐트럼 현상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이나 유럽의 금리 인상은 사전에 꾸준히 예고되어 왔던 것이고 미국의 제닛 옐런은 아주 서서히 조금씩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렸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한국보다 지금 미국의 금리가 낮아요. 미국의 기준금리가 1.00이거든요. 우리나라는 기준금리가 1.25입니다. 채권금리도 우리나라가 여전히 높아요. 그 다음에 EU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지금 금리를 이제 양적 완화를 중단한다고 하지만 당장의 금리를 빠른 속도로 올리지는 못할 것이다. 아주 서서히 올릴 것이다. 그러니까 그래주얼 점진적으로 올릴 것이기 때문에
긴축 발작 현상까지는 나타나기 어렵다. 더더군다나 금리를 올려봤자 금리 차이가 여전히 지금 선진국보다는 후진국 쪽이 금리가 높다. 그 다음에 지금 전체적으로 세계 경제가 지금 안정기조거든요. 세계 경제가 불안해야 위험 자산 회피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후진국 이머징 마켓을 위험 자산으로 분류하고 선진국 자산을 안전 자산으로 분류하는데 지금 세계 경제가 지금 아까 골디락스라는 얘기도 나왔는데 세계 경제 상당히 좋거든요. 예. 물론 내일 모레 나빠질 수도 있지만 적어도 현재까지는 지표상으로 보면 세계 경제가 상당히 업턴하고 있어요. 라온TF의 경기 순환 곡선으로 보면 좀 올라가고 있는 국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안정적인데 굳이 이머징 마켓에서 한꺼번에 대이탈, 엑소더스 할 만큼 그래 빠져나갈 필요가 과연 있을까? 예. 그런 면에서 낙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더 많다. 다만 한국 시장에서는 북한 변수가 하나 있고요. 예. 북한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이 제이노믹스 이른바 이제 최저임금도 올리고 뭐 이러는데 제이노믹스를 하면서 소득주도 경쟁을 하면서 우리 경제에 지금 틀이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틀이 바뀌고 있는데 그 제이노믹스가 어떻게 빨리 안착을 하느냐. 이런 문제, 그 다음에 기업 지배구조, 이것도 제이노믹스의 한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은, 이제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면서 순환 출자를 막는다든지, 이런 것이 한국 주가에 미치는 영향들도 있고요. 또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다든지, 그런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정책, 이런 것을 하나하나 예의주시할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역시 환율입니다. 환율이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지속적으로 조금씩이나 올라간다는 그런 확신을 심어줄 때는 외국 자본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한국으로. 그리고 테이퍼 텐트럼으로 해서 미국이나 일본이 또는 유럽이 금리를 올렸을 때 빠져나가는 돈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환율의 움직임도 중요하다. 요 5가지를 지금 체크 포인트로 말씀 올리고 올 수 있습니다. 예, 여러 변수가 있지만 박사님 의견 역시 지금 당장은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의견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예. 예, 잘. 물론 앞날은 예.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미국이 뭐 긴축을 한다? 다시 한번 반추함 해보십시오.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기 시작한 게 2015년인데요. 1년 반 전입니다. 1년 반 전에 미국이 금리 올리면 한국이 난리가 난다. 우리나라 언론 보도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 반 동안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의 긴축으로 인해서 한국 주가가 떨어졌습니까? 미국 주가가 떨어졌습니까? 그보다는 미국이 왜 금리를 올리느냐? 미국 경제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것을 좀 줄이려고 천천히 올라가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의 이유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미국 경제는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지금 회복이 되고 있다. 그런 면에서 금리를 올리는 것이 경제 회복 속도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려버린다면 문자 그대로 그때는 테이퍼 텐트럼 현상, 긴축 발작 현상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현 단계 경제는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내일 모레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만 적어도 현 상태에서는 미국의 긴축 또 유럽의 22 긴축을 너무너무 긴장할 필요는 없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정부가 내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확정했습니다. 한국 경제에 어떤 파급 효과가 있을지 짧게 한 말씀 들어볼게요. 예. 어저께 우리 이제 그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올리지 않았습니까? 예. 16.4% 올렸어요. 그동안에 한 3번째로 퍼센트로는 가장 높은 퍼센트인데, 최근 9년 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최저임금 참 안 올렸거든요. 안 올렸기 때문에 거기에 비하면 아주 큰 선이지만은 국제적인 수준 비하면 7,530원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네. 우리 지금 OECD 회원국 35개국 중에 27개국이 최저임금을 내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15위 그러니까 가운데 등수도 제대로 못 들어가고 있어요. 최저임금 수준이 결코 높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갑자기 16%를 올리니까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 대목에서 2가지 면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우려하는 측에서는 최저임금이 올리면 기업들이 돈을 줄 수가 없다. 특히 영세업자들, 자영업자들 고용을 줄일 것이다. 아르바이트도 못 쓰게 된다.
그래 되면 고용이 줄어서 경제가 더 나빠질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측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자,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결국은 가난한 사람들한테 소득이 많이 들어가면 가난한 소득 사람은 부자들에 비해서 한계 소비 성향이라는 게 좀 더 높아요. 아주 월등히 높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 쪽으로 가는 소득은 소비로 갈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가 활성화되고, 소비가 활성화되면 기업의 제품이 많이 팔린다. 기업 제품이 많이 팔리면 기업의 판매가 늘면 기업 수지가 개선되고, 그러면 기업이 더 많은 고용을 하게 되고, 고용을 하면 인건비가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선순환이 일어난다.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는 제이노믹스, 이른바 소득주도 국민성장 이론이거든요. 어느 이론이 맞느냐?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는 그것이 아니다. 재벌이 잘 돼야, 재벌이 돈을 떨어뜨려줘야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는 돈, 그걸 트리클 다운이라는데 그걸 낙수 효과라고 그래요. 네.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낙수 효과는 없었다. 오히려 분수 효과, 분수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간, 서민들한테 돈을 줘서 그것이 위로 올라가게 하면 나라가 경제가 잘 될 것이다. 경제학적으로도 분수 효과가 맞느냐, 낙수 효과가 맞느냐, 이 결론은 나 있지 않은 거예요. 예. 각자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아무튼 자영업자들은 타격이 좀 예상되죠. 그런데 자영업자들의 부족해지는 그 인건비 줄 돈을 정부 예산으로 밀어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약 3조 원 가량은 그게 대주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자영업자 보완책이 나왔다. 아울러 재벌의 골목 상권을 막는다든지 임대차 보호법 이런 것이 개정된다면 그 영세업자는 상당히 막을 수가 있지 않느냐. 아무튼 그래서 현재로서는 문재인 정부의 바로 이 제이노믹스가 최저임금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부터 문재인 경제정책이 시작된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다행히 지금 재정이 흑자기 때문에 마이너스적인 분야보다는 좀 플러스적인 효과가 조금은 더 많을 것이다. 물론 거기에 따른 대책은 별도로 강구해야 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우리의 과제로 또 올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국내외 이슈 분석 도와드렸고요. 김대우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 마련하고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지금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